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의미, 즉 360조가 효과를 발휘하는 지점은 언제다? 배당 절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 신고 과정에서. 근데 여러분이 그걸 배우거나 아니면 아직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좀 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픈 말은 많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딱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320조 단서 지원 손해에 관한 문제고 1년분인데 그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근저당권에게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불가분성 중요하다고. 채권을 전부 변제해만이 비로소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동시인 관계 아니다. 그 점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엔 물적 범위입니다. 즉 물적 범위니까 물건이겠죠. 즉 부동산입니다. 저당권에 효력 미치는 부동산. 아니 저당권에 부동산 설정했으면 그게 끝나는 거지. 왜 이게 언급될까? 왜냐하면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치나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에 기초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반드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시간적 갭이 몇 년, 1, 2년이 지나는 경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부동산의 편익과 아니면 이용가치 증대하기 위해서 부합물이 어떤 물건이 부합되거나 아니면 종물이 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근데 부합물이나 종물은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주종물을 이용했다면 종물은 중물의 상용에 이가지 여기서 즉 중물의 자체의 이용의 편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반드시 함께 처분에 따르는 게 필요가 있고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는요. 부합된 물건 같은 경우는 부합 개념이 뭐죠? 분리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분리에 가다한 비용이 있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만약 분리하더라도 경제적 가치 없는 경우 즉 경제적인 효용성 관점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용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합과 종물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못하는 단서 규정이 있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부합 자체와 종물 자체에 별도로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면 이미 배웠어요. 부합편에서 256조 단서 적법한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즉 타인이 적법한 권한에 있어서 기타 물건들을 부속시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부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단서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아니면 설정행위에서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의 약정에서 이것만큼은 남겨두자. 그런 약정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합과 종물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뭐가 되냐? 이게 부합되어서 아니면 종물이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를 묻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 각각의 케이스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부합편 했을 때 어디서 배웠죠? 소유권의 취득원인 법률상 규정에서 취득하는 하나의 원인이다. 법률 규정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제일 첫 번째 뭐였죠? 취득시효지 않습니까? 점유 취득시효 완성,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부합이었습니다. 부합의 출발점은 뭐였죠? 두 개의 물건이 존재합니다. 물건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물건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특히 부동산에 다른 물건이 부합된다. 즉 소유권 두 개 하나에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면 이 물건이 부합됐다면 이 사람은 이 물건의 소유권 누가 취득한다? 이 사람이 취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합의 원리에 따르면 대신에 이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이 사람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성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그래서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기까지 배웠어요. 하지만 이 파트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여기서는 이 부합은 어떤 개념이면 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 분리할 수 없고
아니면 분리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들고 분리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그 개념인 겁니다. 그 개념만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종물은 주종물 이래서 간 겁니다. 주물과 종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당연히 주물이 될 거고요. 종물은 그 부동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는 물건일 겁니다. 그런 경우. 자, 첫 번째, 단서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즉 계약은 약정이에요. 약정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맞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주물과 종물은 기본적 출문은 소유자가 같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을 경제적인 효용의 관점에서 그 처분에 따르게 하는 거예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그런 개념이죠. 출발점은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어떤 경우다? 구성 부분이에요. 1차돼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성 부분은 강한 부합이다. 그래서 256조 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단서가 적용되지 않다. 왜냐하면 틀릴 수가 없으니까. 그게 강한 부합, 약한 부합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단어들은 좀 알아두시면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당 부동산 종물에는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종물과 부합된 물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예외를 인정하려면 그 예외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한다?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설정행위의 다른 약정.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사항이에요. 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사항이 큰 의미가 있어요. 부동산법 등기법상의 등기사항으로 명시되어야만이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등기로 말미암아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답니다. 야, 등기 이렇게 기재됐으니까 요 부분은 내 말이 맞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등기를 해야 누구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럼 예외다. 예외는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래 제3자가 그거 보고 판단할 겁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 임차인 자가 그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자, 종물하게 되면 제가 유추 적용한다고 했죠. 어떤 경우? 주된 권리, 정된 권리에서도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주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서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이미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소유권과 건물의 소유권과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의 지상권. 그 관계가 건물 소유권은 주된 권리가 뭐였죠? 예를 든 게 건물 소유권이고 종된 권리는 토지의 임차권이나 아니면 토지의 지상권이었습니다. 따라서 358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표현이 맞는 지문입니다. 임차권은 종된 권리다. 지상권에도 저당권이 미친다. 얘기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얘기일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했을 때 이 등기 없이도 취득하지만 양도는 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주된 권리 건물의 소유권을 법률행위, 즉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는 그 종된 권리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건물 소유권을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187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종된 권리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취득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임차인이고요. 그 을이 뭐예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뭐랬다? 저당권. 이 저당권은 이 건물의 소유권에 미치는 거죠. 당연히 이 건물과 이 임차권은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주정물의 이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자,
별개 지상권에도 좀 똑같은 내용이고 4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에 완공된 건물 부합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혼동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합편에서 토지의 건물은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따라서 부합되지 않는다.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지금 별개의 부동산이다. 별개의 부동산 개념보다 토지와 별도로 건물만 처분이 가능하다. 건물만 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속 했습니까? 토지와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만약 부합이 돼버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 출발점은 민법은 부동산의 개념을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별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즉 토지의 부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만을 양도할 수 있듯이 건물 또한 토지에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돼서 양도를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른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른 경우에 토지 사용권의 유무가 문제되는 겁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권은 어떻다? 부합이 된다. 자, 유류 저장권은 부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합을 할 때 368조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에 관련된 부합을 우리가 앞서 배웠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의 개념과 좀 달리 취급하다. 어떤 부분? 이 부합할 때 개념이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일 때는 소유자가 다른다는 건데 지금의 파트에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고 그 사람 저당권이 설정한 자가 갑이 매설한 유류 저당권은 그 경우에도 부합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소유자가 같아도. 이 경우에는 이 부합 개념은 분리할 수 없거나 아니면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되거나 아니면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그런 개념, 그 개념에 국한된 겁니다. 그래야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대신에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권은 약한 부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게 나중에 좀 심화학습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요걸 연관해서 묻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약한 부합은 어떤 거죠? 부합은 똑같이 출발해요.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는데 가단 비용하고 훼손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더라도 경제가치가 가치 없는 그 경우가 있는데 정도에 따라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은 나눠준다. 근데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의 차이점은 뭐냐? 별개의 독립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나눴죠. 그래서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256도 단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예외 없이 부동산은 부합되지만 약한 부합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타인이 자신의 무고를 부서시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즉 부속인식 사람의 소유자로 남는다. 배웠습니다. 그 얘기 약한 부합, 유리저장탱크는 약한 부합이다. 자, 토지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차하여 자, 이 경우입니다. 앞서 봤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한 건데 토지 소유자가 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뭐 하려고? 주유소를 하려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을이 이 토지에다가 유류 저장 탱크를 설치했어요. 이건 누구 소유다? 을의 소유예요. 그래서 먼저 쟁점이 된 게 뭐냐면 갑의 토지에 유류 저장 탱크가 묻혀 있는 거니까 부합이 되지 않을까? 그 부합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누구 것이 된다? 갑의 소유가 되죠. 하지만 이 유류 저장 탱크는 부합은 부합인데 어떤 경우 약한 부합이에요. 약한 부합이면 항상 256의 단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자신의 건물의 사용에 편익을 위해서 유류 저장 탱크를 부속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류 저장 탱크는 부합되지 않고 누구 거다? 을의 소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초하여 256조 단서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유류 저장 탱크를 매설한 거라면 약한 부합이라고 했죠. 256조 단서에 하여 부합되지 않고
임차인의 소유로 남게 된다. 대신에 제가 강의 안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 주유소 건물과 유류저장 탱크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동일한 소유자고 주물이고 종물의 관계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류저장 탱크는 주된 목적물인 주유소의 사용에 편익에 제공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물에도 미친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뭘까요?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서 주유소에 대해서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종물인 유류저장 탱크도 함께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당권을 실행을 했어요. 주된 물건에 대해서. 그럼 낙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낙찰자는 종된 물건의 소유권도 취득합니다. 설사 이 종물에 대해서 뭐다? 감정평가사가 감정인이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를 함께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화학습을 한 이유는 제가 강의를 준비했을 때 정말 괜찮은 케이스인데 이걸 내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자하고 등기한 임목은 부합되지 않는다. 자, 이 묻는 게 부합이 되냐 종물이냐 묻고 부합이 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토지의 전세권자잖아요. 설정된 후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의 처분 권능에 제한을 주는 거 아니죠. 즉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다? 그 토지에 뭘 심었어요? 등기한 임목이에요. 그런데 구별할 게 뭐냐면 그 전에 비슷한 패턴을 배웠어요. 뭘 배웠다? 수목이었어요. 그 전에 배웠던 건 수목이었어요. 그럼 수목은 원칙적으로 뭐냐? 원칙은 토지에 부합이 돼요. 부합인데 약한 부합이에요. 그 얘기는 이 수목을 심은 사람에게 그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던 경우는 뭐다? 그 수목의 소유권은 그대로 부합되지 않고 심은 사람, 적법한 권한이 예컨대 임차권자나 지상권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은 이렇게 잡아요. 토지에 부합된다 원칙. 다만 약한 부합이기 때문에 이 수목을 심는 사람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임차권이 있는 사람이 심는 경우는 그 수목은 부합되지 않고 그 사람의 것이다.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등기한 임목이에요. 등기한 임목은 결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건물과 같아요. 자, 등기한 임목은 뭐냐면 임목법이라는 거 있어요. 임목 등기에 관한 법인데 정확하게 나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임목법에 따라서 보존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 수목이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수목의 집단. 뭘 마친? 소유권 보존을 마친 수목 집단을 뭐라고 한다? 임목이라고 해요. 그럼 특징이 뭐냐? 건물처럼 별개의 부동산을 봐요. 별개의 부동산이 이게요. 소유권 보존, 임목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수목 집단을 뭐라고 부른다? 임목이래요. 보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목 집단은 임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임목하면 아 등기가 됐구나. 그래서 등기라는 게 표현이 따라 붙습니다. 임목은. 임목이라는 단어는 자체가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럼 특징이 뭐다? 별개의 부동산이다. 아까 별개의 부동산 뭘 배웠죠? 건물. 여러분 건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면 부합됩니까? 부합 안 돼요. 따라서 저당권 효력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답니다. 안 미친다. 이런 경우는 건물로 보시면 돼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합이 안 되므로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임목은 이 파트에서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개념을 정확히 아십니다. 핵심은 등기한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뭐로 생각한다? 건물로 생각한다. 건물은 별도로 양도 처분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로 생각하시면 된다. 건물은 부합 안 되지 않습니까? 등기의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럼 임목이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목은 토지에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아니면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또한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건물과
똑같이 평가하면 됩니다. 자, 요 개념. 그러니까 수목과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과 임목은 다르다는 거. 아, 등기한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 개념을 알게 되면 수목과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목 자체는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약한 부합이기 때문에 256조 단서에 따라 부합되지 않고 여전히 심은 사람의 소유권은 남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는 것. 두 가지 인조입니다. 즉,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과 종물인데 그럼 부합물의 종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있어야 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없지만 그 이후에 설정된 종물은 설정된 게 아니라 그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된 물건이나 아니면 종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시기상 이전 이유를 따지지 않고 존재만 하게 되면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본래 저당권 목적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누가 낙찰을 받았을 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과 함께 부합된 물건뿐만 아니라 종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설정된 부합물이나 아니면 종물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종물은 독립된 물건에 따라서 분리 반출될 수 있어요. 즉 처음에는 종물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게 분리 반출되었다면 그 종물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자 시험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준비할 필요는 없고 아직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분리 반출되지 않은 거, 분리 반출되지 않은 거. 만약 분리 반출됐다 그렇다면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출발점은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독립하여 거래에 결제가 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분리 반출 가능합니다. 자,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이런 표현, 건물이 나오고요. 중축된 표현이 나왔는데 만약에 건물 중축인데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이라면 구성 부분이라고 읽으세요. 그 구성 부분은 강한 부합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 중축이고 반대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별개의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설사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에 별도로 보존 등기가 있고 자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얘기는 구성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성 부분에서는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는 독립한 물건에 대한 거예요. 하지만 구성부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란 거예요. 따라서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본래의 건물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부합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인이 집행법원의 위탁으로 위임을 받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사람이 평가할 당시 이 중축된 구성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왜냐하면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어떤 의미?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해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에 부합된 부분과 정부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 때문에 별도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낙찰자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가되지 않더라도 경락인은 중축 부문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별개의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전제는 효력이 없는 거야. 마치 보존 등기가 됐으면 별개의 것이니까 그 부분은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취득하지 못하는 거 아니까 의문점이 있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서 독립한 물건이었고 독립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없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셔도 돼요. 따라서 별도로 당연히 보존 등기가 됐기 때문에 평가를 안 했겠죠. 아, 이 부분은 빠지겠다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 등기는 효력도 없고 그리고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즉 낙찰자가 그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대해서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인이 그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미친다는 것은 부합된 물건은
부합의 기초인 저당 목조물의 경매에 따라 당연히 그 수반하여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368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이제 집합 건물입니다. 아파트. 여러분이 103동에 1402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전유 부분이죠. 저당권이 설정. 여러분의 주택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전유 부분의 소유주가 취득하여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대지 사용권 나중에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일체성을 배울 것이고 작년 시험에서도 일체성에서 나왔습니다. 대지 사용권은 별도로 처분하지 못하고 항상 따라다닙니다. 일체성. 그래서 이 표현이 일체가 표현이 나옵니다.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상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일체가 됐다는 얘기는 부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합이라는 표현보다는 일체성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지 지분권에서 별도 매매 계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 할 때 나중에 매매 계약서 보십시오. 표시가 되지만 여기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표시는 하지만 여기다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내용을 담지는 않습니다. 일체성, 요게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물적 범위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내용들이 부합과 관련돼서 내용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합편이 그때 열심히 공부했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합이 시험에 잘 나온다.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다음,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